투전판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날아간 순간 창고 안의 사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한 손에는 무쇠 솥뚜껑, 다른 한 손에는 다듬이 빵망이를 든 강씨 안악이 남편을 잡으러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황소 살돈을 몽땅 잃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 판을 쥐고 흔들던 엄기돌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억울하면 직접 따서 가져가시오.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밭이나 매던 안악이 패를 알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문석까지 걸린 마지막 판, 엄기돌의 손목이 슬쩍 움직인 그 찰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동작 그만. 무슨 수작이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느냐? 그날 밤 수많은 집안을 울렸던 투전판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장씨가 사는 고을에 강복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밭을 매는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사람이라기보다 바위 같았지요. 오죽하면 산에서 내려오던 멧돼지가 복례의 등판을 보고 진짜 바위인 줄 알고 방향을 틀었다는 소문까지 돌았겠습니까? 그녀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고을 사람들은 그런 복례를 두고 가히 강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한번 휘두르면 장정 서너씩 낙엽처럼 날아간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전설 같은 여인네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세다고 해서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의 사내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슬쩍 비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힘만 세면 뭐하나, 노름판에 앉히면 배 한 장도 못 읽을 텐데. 복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조용히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복례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그녀는 물건값보다 먼저 사람 손을 보았습니다. 저울추를 살짝 누르는 장사치, 엽전을 세며 손가락 사이에 한딕을 감추는 아이까지 복례의 눈은 그런 것을 이상하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름장수가 돼지를 속이려 하자 복례가 말없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거기 손가락 밑에 숨긴 한 대부터 도로 넣으시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복례 앞에서는 저울질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장터 한쪽에는 늘 말없이 앉아있는 늙은 쌀장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법 큰 되를 굴리던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느 투전판에서 쌀값을 몽땅 잃었다고 수군댔지만 누구도 그 판에 대해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헌데 세상만사 공평하다 했던가요? 이런 호랑이 같은 복례에게도 딱 하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골칫덩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이봉칠이었습니다. 이봉칠이라는 사내는 복례와는 정반대로 비쩍 마른 몸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 허약한 위인이었지요. 허우대는 멀쩡하여 인물은 반반했으나 문제는 그 귀가 종이장보다도 얇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파트로 매주를 쏠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위인이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펄럭기 봉칠이라 부르며 혀를 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봉칠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투전판을 기웃거리게 된 것이 화근이었지요. 그곳에는 엄기돌이라는 자가 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타짜였으니 사람의 눈빛만 봐도 주머니 두께를 가늠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자였지요. 그가 봉칠의 멍청해 보이는 눈빛과 헐렁한 옷매무새를 단번에 알아채고는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는 짐짓친한 척 어깨동무를 하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지요. 아이고 형님, 인상이 아주 대박이 터질 관상입니다. 오늘 일진이 좋아 보이는데 재미삼아 딱 한 판만 해보시지요. 혹시 잃더라도 제가 본전은 챙겨드리리다. 봉칠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쌈짓돈 몇 푼을 걸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귀돌이 초심자를 낳기 위해 일부러 져준 덕에 봉칠은 순식간에 돈을 2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엽전이 우수수 쏟아지니 평생 흙 파서 돈 벌던 봉칠의 눈이 뒤집히고 만 것입니다. 날 저녁 봉칠은 복내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고기 반 근을 내놓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임자, 내가 이제 돈 버는 기술을 터득했네. 파칠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내가 조만간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 떡하니 지어줄 테니 당신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안방마님 소리나 듣고 살게나. 복례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호미질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났나 싶어 캐물었으나 봉칠은 천기누설이라 말 못한다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밥상을 물린 뒤 복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돈이란 땀으로 벌어야 오래 가오. 너무 쉽게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쉽게 빠져나가는 법이오. 봉칠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임자도 참, 내가 이제 운이 트였다니까 그러네. 복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등잔불 아래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봉칠이 돈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엽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고기를 한 덩어리 사왔고 그 다음에는 복례가 눈여겨보던 배 한 피를 사왔습니다. 봉칠은 어깨를 으쓱이며 내가 말했지 않소. 이제 기와집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다. 복례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펄럭기 양반이 진짜 돈 버는 재주를 터득한 것인가? 봉칠은 연거푸 사흘을 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네 번째 장날에는 복례도 내심기대를 품은 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봉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봉칠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초를 켰고 바느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봉칠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복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봉칠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수상해졌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이 이슥해서야 들어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발이 달린 듯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눕수저가 없어지더니 다음에는 봄내가 아끼던 다대미 빵망이가 급기야는 겨울을 나려고 짜둔 무명천 한 필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사왔던 고기도 배도 엽전도 전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이득이 아니라 구멍뿐이었습니다. 복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범인은 안 봐도 뻔했으나 혹여 남편 기를 죽일까 싶어. 흑은 자신이 너무 닥달하면 저 유약한 양반이 집이라도 나갈까 싶어 모른 척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인내심은 마치 화라산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난 복례는 옆자리가 서늘하게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마루 구석에서 봉칠이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내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봉칠은 손에 투전목 2장을 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꼭 칠 텐데 딱 한 번만 더 하면 잃은 거 다 찾고 본전 뽑는데. 봉례의 굵은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들고 왔던 것도 사기였고 영거푸 이겼다는 것도 더디였으며 그 사이 집안 물건이 하나씩 사라진 것도 다 이 판 때문이었습니다. 봉칠이 그 무섭다는 노름, 그것도 집문서 날리기 딱 좋다는 투전판에 발을 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례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 소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으나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저 얇은 귀를 가진 양반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홧김에 더 큰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보자, 내 황소 살 돈에 손만 대봐라. 그날은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봉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뒤주 깊숙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1년 내내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푼펌이 모은 내일 장날에 황소 살돈 주머니는 무사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봉례는 그 주머니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뒤주에 두면 안 된다. 내 몸에 붙여야 한다. 그렇게 품속에 깊이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돈주머니 안에는 엽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래터 얼음물에 갈라진 손끝과 남몰래 굶어가며 아내끼니가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봉례는 몰랐습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으며 이미 이성을 잃은 도박꾼에게는 가족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인 새벽이었습니다. 봉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제 엄귀돌에게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투전목이 아른거리고 귀에는 한 판만 더하면 대박이다 라는 엄귀돌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봉칠의 시선이 봉례가 세상 모르고 고히 잠든 사이 품속을 향해 벤처럼 스멀스멀 움직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봉례의 저고리깃을 조심스럽게 들추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돈주머니 끈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봉례의 땀과 한숨이 쌓인 이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희망인 황소값이었습니다. 봉칠의 손가락이 끈에 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봉례가 눈을 뜨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손 치워. 봉칠은 기겁을 하며 손을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못 본 척 다시 누웠습니다. 봉례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막이 어찌나 무겁던지 방 안 공기가 돌처럼 굳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봉례가 일어나 보니 봉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안에 품었던 주머니도 없었습니다. 언제 빼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사이에 봉칠이 잠든 봉례의 품에서 주머니를 빼간 것이지요. 봉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손이 부르트도록 약초를 캐서 모은 그야말로 피 같은 황소값이 아니던가요. 이봉칠 이 인간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봉례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지붕 위의 참새들이 놀라 후드득 날아올랐습니다. 멀리 끝까지 화가 난 봉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무쇠 소뚜껑을 방패처럼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묵직한 다듬이 빵망이를 꼬나들었습니다. 모습이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복내가 살문을 박차고 나가자 쿵쿵 울리는 발소리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복내의 살기 든든한 눈빛을 보고는 기겁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이고, 봉칠놈 오늘이 제삿날이구먼. 저 성질에 투전판을 엎어버릴 텐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복내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장터 뒷골목 으슥한 창고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엄기돌이 운영하는 투전판은 매캐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 구석에는 이봉칠이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들고 나온 돈 주머니는 이미 엄기돌의 전대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고 봉칠의 앞에는 빈털터리 신세만이 남아 있었지요. 봉칠은 엄기돌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서방, 아니 형님, 제발 딱 한 번만, 딱 한 판만 꽈주시오. 내가 이번 판에 따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제발. 엄기돌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봉칠을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살갑게 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다 발라먹은 맹수의 차가운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어허, 이 서방 질척거리기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드시지. 왜 여기서 행패요? 주변의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봉칠을 조롱했습니다. 봉칠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찔끔 났으나 당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가는 호랑이 같은 마누라에게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봉칠이 바닥에 이마를 찢으며 통곡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짝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뿌연 멀지 구름이 일며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노름에 열중하던 꾼들이 깜짝 놀라하던 짓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그곳에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으니 바로 강복래였습니다. 역광을 받아 시커멓게 보이는 그녀의 덩치는 마치 산속곰이나 범처럼 거대해 보였고 한 손에 들린 무쇠 솥뚜껑은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위협적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장정 10여 명이 그 기세에 눌려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한 왈패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지매, 여긴 국 끓이는 부엌이 아니요. 폐 냄새와 피 냄새가 나는 곳이요. 또 다른 놈이 킬킬거리며 받았습니다. 저 손으로는 폐를 짚는 게 아니라 장독 뚜껑이나 열어야지. 창고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복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기돌마저 쥐고 있던 투전목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공례가 뚜벅뚜벅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낡은 마룻바닥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그덕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례의 눈이 좌우를 훑더니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남편 이봉칠에게 꽂혔습니다. 봉칠은 마누라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엄기돌의 등 뒤로 숨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봉칠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짐짝처럼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이 화상아, 내 황소값 어디 갔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여기다 처박아. 복례의 호통 소리가 어찌나 큰지 창고 천장의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봉칠은 허공에서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임자, 잘못했네. 저 저놈들이 사기를 쳐서 다 잃었어. 내 탓이 아니여. 봉칠의 변명에 복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대게 치고는 시퍼런 눈으로 엄기돌을 노려보았습니다. 엄기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짐짓 여유로운 척 부채를 펼쳐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여긴 엄연히 신성한 승부의 장이거늘. 밭이나 메고 부엌에서 솥뚜껑이나 닦을 안하기 여기가 어디라고 설치시오. 엄기돌의 말에 주변 왈패들이 낑낄거리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덩치는 커도 결국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냐는 심산이었지요. 복례는 콧방귀를 끼며 엄기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엄기돌의 목을대가 꿀렁 움직였습니다. 복례가 다듬이 빵망이로 엄기돌 앞 탁자를 쿵 내리찍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 꼬드겨서 훔쳐간 돈 내놓으시오. 돈은 내 핏대리요. 탁자가 점 갈라지며 금이 가자 엄기돌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타짜 중에 타짜였습니다. 여기서 물러섰다가는 이 바닥에서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었기에 그는 표정을 싹 굳히고 복례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매, 억지 부리지 마시오. 이 서방이 제 발로 걸어와서 잃은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오. 딴 놈이 있으면 잃는 놈도 있는 법이지. 엄기돌은 얄밉게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정 억울하면 아지매가 직접 따서 가져가시든가. 안채에서 솥뚜껑이나 닦던 안하기 투전목이나 만져보셨나 모르겠지만 말이요.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무시였습니다. 왈패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복례를 비웃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봉칠은 임자 그냥 가세. 저놈들 무서운 놈들이요 하며 복례의 치맛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손에 든 솥뚜껑과 방망이를 바닥에 퀨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따서 가져가라 이거지. 복례는 엄귀돌에 맞은 편 의자를 끌어당겨 터썩 주저앉았습니다. 튼튼해 보이던 나무의자가 그녀의 묵직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지직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례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엄기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깟 배짱 맞추기 내가 못할 줄 아나. 족보고 나발이고 돈만 따면 잔땡 아니요? 좌중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안채에서나 있을 여인이 조선팔도 최고의 타짜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례의 서슬퍼런 선전포고에 시끌벅적하던 투전파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천하의 타짜 엄기돌에게 그것도 누름의 노자도 모르는 아낙네가 솥뚜껑을 내던지며 덤벼들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엄기돌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부채를 접어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참으로 용기 가상한 아지매라 비꼬며 족보고 나발이고 돈만 따면 된다는 그 배포 하나는 인정해 주겠노라 짐짓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러고는 판도는 있느냐며 은근히 복례를 떠보았지요. 복례는 품속에서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퀨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폐물이었으나 지금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황소값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기에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기돌은 은비녀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훑어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썩 좋은 물건은 아니나 정성을 봐서 받아주겠다며 혹시 배를 보는 법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투전은 엄연히 족보 싸움이니 말입니다.
이에 복례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족보는 양반네들이나 따지는 것이고 나는 그런 건 모르오. 그냥 같은 끝수 2장이면 높은 패 아니요. 그 말에 구경하던 왈패들이 대를 잡고 되꿀었습니다. 투전에서 같은 끝수의 패 2장인 땡이 가장 높은 족보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타짜 앞에서 끝수 맞추기를 논하는 꼴이 우스웠던 탓입니다. 엄기돌 역시 속으로 쾌째를 불렀습니다. 제 발로 걸어들어온 먹잇감이 제 풀에 지쳐 쓰러질 것이 뻔해 보였으니까요. 패가 돌려지자 복례는 솥뚜껑만 한 손으로 조망만 한 투전목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묵직한 홈이나 남만 잡던 손에 종이장같이 가벼운 패가 들어오니 영 손맛이 살지 않고 자꾸만 미끄러져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복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것이 기름 바른 미꾸라지 마냥 미끌거려 밀가루 반죽처럼 찻감기는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습관적으로 투전목을 손바닥 안에서 꽉 쥐었다 폰다 하며 주물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절날 송편 반죽을 빚듯이 꾹꾹 눌러대니 밭달하던 투전목이 금세 쭈글쭈글하게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험만 꼴을 본 엄기돌이 질색하며 패를 떡 주무르듯 하면 다 구겨져서 못쓰게 되니 살살 좀 다루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 복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 돈 내고 하는 판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시끄러우니 패나 까보라고 욕박질렀지요. 복례는 쥐고 있던 패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큰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탁자 위에 쌓여있던 엽전들이 튀어오르고 금이 갔던 탁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례가 내놓은 패는 10끝 2장 10당이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지매가 운이 억세게 좋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엄기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패를 덮었습니다. 첫판부터 기를 죽이면 재미가 없으니 일부러 져주며 살살 꼬드길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판이 이어졌습니다. 복례는 룰도 모르고 족보도 몰랐으나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끝수가 같으면 이거 좋은 거지 하며 내리치고 끝수가 다르면 에잉 파토네 하며 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엄기돌이 기술을 걸어 밑장을 빼려 하면 복례가 파리가 날아다닌다며 솥뚜껑 같은 손을 휘젓는 통에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고 판돈을 키우려 하면 간 떨려서 못 해먹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작전이 말려들었습니다. 어느새 복례는 잃었던 돈의 반절 가까이를 회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기돌의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판을 크게 뒤집어야 한다 싶었지요. 그는 한 판의 판돈을 3배로 키웠습니다. 복례는 망설임 없이 받았습니다. 엄기돌이 교묘하게 패를 조작한 것입니다. 패를 섰는 척 손을 놀려 자신에게 유리한 패를 맨 위에 얹어두었지요. 결과는 엄기돌의 승리였습니다. 복례의 앞에 쌓여있던 엽전이 한꺼번에 털려나갔습니다. 봉칠이 헝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복례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복례를 두려워하던 왈패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봐라, 힘만 센 안악이 타짜를 어찌 이기겠나. 누군가 낮게 웃었습니다. 봉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복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임자, 제발 그만하세. 은비녀까지 이르면 나 정말 죽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빈 손바닥이 아닌 엄기돌의 손목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기돌이 여유롭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려. 판돈도 다 날아갔으니.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은비녀 갓은 안 찾았어. 그 한마디에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복내는 방금 진 그 판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패를 섞는 엄기돌의 손이 잠깐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 열끝 패가 맨 위로 올라오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겠지요. 복내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실 복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타고난 눈썰미였습니다. 여름날 밥상을 차릴 때면 윙윙거리는 파리떼가 극성이었는데 복내는 파리채도 쓰지 않고 날아가는 파리를 젓가락으로 낚아채는 신기를 부리곤 했지요. 그러니 파리보다 느린 엄기돌의 손기술 따위가 복내의 눈을 피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복내가 방금 진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패를 읽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음 판부터였습니다. 다음 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기돌이 기술을 걸어 원하는 패를 위해 얹어두면 복내는 소뚜껑만 한 손을 쏙 내밀어 그 패를 망설임 없이 채갔습니다. 아까 섞을 때 보니 이 10끝짜리가 여기로 쏙 들어가더만 복례가 무심하게 패를 뒤집자 10땡이 나왔습니다. 엄기돌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보셨소. 그 빠른 걸. 그러자 복례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 집 부엌에 날아다니는 똥파리가 이것보다 훨씬 빠르겠어. 어느새 복례의 앞에는 딴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잃었던 황소값은 진작에 찾았고 이자의 이자까지 붙어두둑한 쌈짓돈이 되었지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공칠이 안절부절 못하며 복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게 어떻겠어. 본전도 잡고 이문도 꽤 남았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갑시다. 응? 봉칠이 애원하듯 속삭였으나 복례의 귀에 그런 나약한 소리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편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그리 간이 콩알만 하오. 내 기왕 시작한 거 저 양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놓고 갈 테니 가만히 있으시오. 복례는 다시 엄기돌을 쏘아보며 재촉했습니다. 자,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돌리시오. 이번엔 좀 빨리 해보시구려. 하품 나오니 말이오. 엄기돌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밑장을 빼려 하면 복례의 눈이 매섭게 빛나고 패를 바꿔치려 하면 기가 막히게 그쪽을 쳐다보니 도무지 기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온 셈이었지요. 그런다 말입니다. 판도는 점점 커져 어느새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두전판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판돈을 앞에 두고 엄귀돌의 눈빛이 독사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기술로는 이 괴물 같은 안악을 당해낼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탓입니다. 그는 이제 타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는 탄 기술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탄이란 패를 섞는 척하며 자신이 원하는 패를 미리 순서대로 끼워 맞추는 그야말로 타짜 기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속임수였지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 숨겨둔 비잔의 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복례가 이미 그의 미세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판이 이어지는 사이 엄기돌은
기어이 소매 속의 패를 꺼내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시선은 복례의 눈을 피하고 왼손으로 짐짓 코를 만지며 주의를 끄는 사이 오른손으로 패를 바꾸는 고난도 기술이었지요. 손목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 순간 복례가 먹던 호두 알 하나를 엄기돌의 손목 근처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듯 솥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그 호두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빠직 짧고 강렬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복례가 손을 떼자 단단하던 호두는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 있었고 두꺼운 나무 탁자 위에는 깊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기돌은 자신의 손목뼈가 저 호두처럼 으스러지는 상상을 하며 그만 헝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복례가 호두 가루를 후 불어 날리며 나직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헌데 대체 손목은 왜 그리 덜덜거리오? 꼭 남의 집 담벼락 넘다 들킨 도둑놈 마냥 말이오. 엄기돌은 사색이 되어 소매 속의 패를 다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복례의 눈빛은 웃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수작 부리면 손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는 살벌한 경고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봉칠은 침을 쿨꺽 삼켰습니다. 집에서 바가지 긁힐 때 보던 마누라의 기세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투전판을 지배하는 여장부의 위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봉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런 호랑이랑 살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죽은 듯이 살아야지. 복례는 으깨진 호두 알맹이를 입에 털어놓으며 엄기돌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 얼른 까보시오.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구려. 진퇴양난에 빠진 엄기돌. 기술을 쓰자니 손목이 날아갈 것 같고 정직하게 승부하자니 승산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타짜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기돌은 으스러질 뻔한 자신의 손목을 감싸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려니 상대는 솥뚜껑도 접어버릴 천하장사여 기술을 쓰려니 매보다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타짜 중에 타짜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쌓아온 명성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술이 안 통하면 심리전으로 승부를 볼 셈이었지요. 엄기돌은 복례의 눈을 가늘게 바라보다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짐에 힘이 세다고 세상이 다 무서워하는 줄 아시오. 결국 여인은 집안 사람이고 이런 판에서는 산의 손끝 하나 못 이기는 법이요. 복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안 사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보시오. 집안 사람, 손이 쥐박 도둑놈, 손보다 빠른지 느린지 웃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엄기돌은 짐짓 여유로운 척 부채를 펼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짐에 힘자랑은 그만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푼돈이나 따먹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우리 여장부답게 끝장을 보는 게 어떻겠어. 복례는 입가에 묻은 호두가루를 털어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끝장이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되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라곤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기돌이 눈을 번뜩이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판에 내 전 재산과 이 투전판, 운영권, 그리고 아지매가 그토록 탐내는 내 손목까지 걸겠어. 대신 엄기돌이 검지 끝으로 봉칠의 품을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댁은 지금 살고 있는 집문서를 것이오. 그 말에 옆에서 숨죽이고 있던 봉칠이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집문서라니 그게 어떤 집인데 그러느냐며 사색이 되어 복내의 바지가라니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돈은 잃어도 좋지만 집을 날리면 우린 길바닥에나 앉아야 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봉칠의 꼴이 참으로 가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표정은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남편의 정강이를 툭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좀 조용히 하시오.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왜 이리 방정이오. 복내는 남편을 구석으로 밀어버리고는 엄기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탑자, 너머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복내의 매서운 눈썰미가 놓칠 리 없었지요. 저놈이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복내가 탁자 위에 팔을 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집문서라 조소 거 받아주리다. 봉칠이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음을 했으나 복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엄기돌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무엇이냐 묻자 복례가 쓰러져 있는 봉칠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내 이 쓸모없는 남편도 덤으로 걸겠소. 내가 지면 집문서랑 이 화상까지 싹 데려가서 종으로 부려먹든 국을 끓여 먹든 마음대로 하시오. 투전판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을 노름판 판돈으로 걸다니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배핀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칠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날 팔아먹다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당신 서방님 아니냐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 복례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 몸뚱이로 갚아야 할 것 아니냐고 억울하면 이기게 비나이다 하고 기도나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기돌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으나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대가 흥분해서 무리수를 2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노리던 바였으니까요. 배포를 샀다며 외친 엄기돌이 마지막 패를 돌릴 채비를 했습니다. 엄기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짐짓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판은 판돈을 2배로 키워봅시다. 대신 공평하게 패는 제가 섰고 아지매가 떼어주는 것으로 합시다. 복례는 잠시 멈추더니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구려. 뭐 누가 섞든 끝수만 잘 나오면 그만 아니겠소. 허락이 떨어지자 맞아 엄기돌의 손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슈륵 슈륵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두 전목들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끝은 여기, 육끝은 저기, 그리고 결정적인 열땡을 만들 열끝은 맨 밑바닥으로.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석기로 보였으나 그 찰나의 순간에 승패는 이미 엄기돌의 계산대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규경하던 왈패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역시 엄형님 손기술은 알아줘야 해. 아주머니, 이제 빈털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네. 완벽하게 설계된 폐뭉치를 내려놓으며 엄기돌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아지매, 원하시는 만큼 떼어보시지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복례가 솥뚜껑만 한 손을 들어 폐뭉치를 덥석 집어들더니 떼어내기는커녕 양손으로 폐를 움켜쥐고는 맷돌 돌리듯 비벼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스락, 으드득,
종이로 만든 투전목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적막한 투전판을 채웠습니다. 아니, 이 투전목이 왜 이리 끈적거려? 누가 여기다 기름이라도 발라놨나? 복례는 투덜거리며 투전목을 빨래 비비듯 북북 문질러댔습니다. 마치 냇가에서 묵은 때가 낀 서방님 속옷을 빨래 방망이로 두드리듯, 혹은 장날에 팔찰진 수제비 반죽을 치대듯 거침없는 손길이었습니다. 패들이 서로 엉키고 구겨지며 엄기돌이 맞춰놓은 순서는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칠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임자, 그게 무슨 짓이여? 투전목을 떡주무르듯 하면 어쩌자는 겨. 엄기돌 역시 눈앞이 캄캄해져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니, 아지매, 그냥 떼기만 하라니까. 왜 패를 뒤죽박죽으로 만듭니까? 그러자 복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돈 걸고 하는 판인데 내 마음이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오. 패가 너무 미끄러워서 손에 착착 감기게 좀 섞어주는 게 예의 아니오. 복례는 마지막으로 패 뭉치를 바닥에 쿠안하고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힘을 줬는지 투전목 모서리가 뭉개지고 맨 위에 있던 패는 반으로 접혀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엄귀돌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갈고 닦은 천하의 탄 기술이, 시골 안악의 빨래터 기술이 한방에 무참히 박살난 순간이었지요. 결국 패는 아무런 조작 없이 하늘의 뜻에 맡긴 채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엄기돌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패를 확인했습니다. 9끝 2장 9땡이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나 복례의 기세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 패였습니다. 반면 복례는 패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켜웃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본 봉칠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기돌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먼저 패를 까뒤집었습니다. 자, 보시오. 9끝 2장이요. 천하의 9땡이란 말이요. 이 판은 내가 먹은 거나 다름없어. 9끝 2장이 선명하게 탁자 위를 수놓았습니다. 구경하던 월패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공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으로 콧구멍을 후비며 말했습니다. 9끝짜리 2개라서 9끝지요. 거참, 이름 한번 촌스럽네. 엄기돌이 의기양양하게 재촉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으니 패나 까보라고. 판돈이랑 집문서 싹 다 내놓아야 할 테니 말이요. 복례는 줄 거면 곱게 주지 뭘 그리 재촉하냐며 투덜거리고는 쥐고 있던 패를 탁자 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복례의 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엄기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주저앉아 있던 봉칠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투전판에 있던 모든 이들의 입에서 동시에 헝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례가 내놓은 패는 10끝 2장, 바로 10땡이었습니다. 9땡을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상위족보, 10땡이 거짓말처럼 복례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례는 연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9끝보다 10끝이 더 좋은 거요. 왜들 그리 놀라오? 봉칠은 대답 대신 복례를 와락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0땡이라며 우리가 이겼다고, 집도 지키고 나도 살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당의 등장에 투전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칠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사이 엄기돌의 얼굴은 불다 못해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은 물론이요,
투전판 운영권과 손목까지 걸었던 승부에서 촌부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엄기돌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악당이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기에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탁자를 주먹으로 콩 내리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잠깐, 이 승부는 무효다. 저 여편네가 사기를 쳤어. 갑작스러운 호통에 춤을 추던 봉칠이 멈칫했고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내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끼며 사기라니, 내가 무슨 재주로 사기를 치냐며 나는 끝수맞춘 죄밖에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엄기돌은 핏발선 눈으로 복례를 노려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둔한 손으로 어찌 열땡을 잡느냐며 분명 소매 속에 미리 숨겨둔 패를 꺼낸 것이 틀림없으니 내 눈은 못 속인다고 길길이 날뛰었지요. 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자기가 하려던 짓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었습니다. 엄기돌이 증거를 찾겠다며 복례의 패를 향해 잽싸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소매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껍데기 패 한 장이 숨겨져 있었고 그 손놀림은 독사가 먹이를 무는 것처럼 빠르고 은밀했습니다. 동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저 엄기돌이 복례의 패를 확인하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복례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령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작 그만. 어디서 패를 건드려.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복례가 엄귀돌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듯 정확하고도 무시무시한 속도였습니다. 엄귀돌의 손이 복례의 폐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딱 멈춰서고 만 것입니다. 복례가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라. 손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살벌하고 착감기는지 듣는 사람들의 오금까지 저려올 지경이었습니다. 복례의 소뚜껑 같은 소나귀에 잡힌 엄귀돌의 팔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비틀려 있었고 뼈결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엄귀돌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거 놓지 못하냐며 사람 잡는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잡은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엄귀돌의 넓은 소매 안에서 무언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투두둑.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투전목들이었습니다. 온갖 높은 끝수의 패들이 엄귀돌의 소매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경을 본 구경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봐. 엄귀돌이 사기꾼이었어. 세상에 소매에 패를 한 뭉텅이나 숨기고 있었네. 그때였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그 늙은 쌀장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이 바닥에 쏟아진 투전목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저놈한테 당했어. 목소리는 낮았으나 창고 안이 쩔렁하게 울렸습니다. 작년 가을 장날이었어. 쌀 팔아온 돈 몽당 저판에서 날렸지요. 이 서방뿐이 아닐 거요.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은 저놈 사기에 속았을 거요. 그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내 홀레 미천도 저놈 손에 들어갔어. 이어 한 젊은 아나기 문가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판에서 논문서를 읽고 병이 들었어. 하나둘 입이 열리자 엄귀돌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형님이라 부르던 왈패들조차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기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창고 안절반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바닥에 널브러진 투전목들을 덕짓으로 가리키며 엄기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아하니 기술 들어가려다 딱 걸리셨구먼. 타짜 양반, 내 눈이 네 손보다 빠르다는 건 몰랐소? 엄기돌은 고통과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도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품속에 숨겨둔 단도를 꺼내려 했습니다. 놈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복내가 그 남새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손목을 확 잡아당겨 엄기돌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그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갈겼습니다. 짝! 어찌나 소리가 큰지 투전판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엄기돌의 몸이 팽이처럼 공중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튀고 이빨 두어 개가 허공을 날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엄기돌은 단도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복리는 쓰러진 엄기돌 앞에서 손바닥을 탁탁 털며 일깔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타짜 흉내를 내.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느냐. 우리 집 개도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 안 친다. 썩을 놈. 그 서슬퍼런 기세에 주변에 있던 엄기돌의 부하들이 움찔하며 나서려 했습니다. 허나 복내가 무쇠 솥뚜껑을 다시 집어들고 눈을 부릅뜨자 모두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목을 뺨 한 대에 기절시킨 여장부에게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복내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공칠에게 호령했습니다. 여보,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쌓인 돈이랑 문서들 싹 다 챙기시오. 황소값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합쳐서 몽땅 가져갈 테니. 그러고는 아까 일어섰던 쌀장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복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도 본전은 찾아가시오. 저 전대에 있을 거요. 쌀장수는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맙소, 아지매.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타짜의 얄팍한 사기 기술은 천하장사한하게 압도적인 눈썰미와 손맛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기돌이 대자로 뻗어버린 투전판은 태풍에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하던 왈패들은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벌벌 떨고 있었고 반으로 쪼개진 탁자와 공중에 흩날리는 투전목만이 치열했던 승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공칠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복례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봉칠은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흩어진 엽전과 물건들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손이 빠른지 마치 겨울잠을 앞둔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봉칠은 엄기돌이 뱉어낸 물건들 사이에서 익숙한 낡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찾았다. 내 황소 살 돈. 아이고,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찾으려고 이 고생을 했단다. 봉칠은 복례가 핏단 흘려 모았던 그 돈 주머니를 볼에 비비며 감격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집문서까지 챙겨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마터면 날릴 뻔했던 집과 소가 모두 돌아온 것입니다. 집문서도 무사하고 본전에 이자까지. 오늘 완전 횡재했네. 횡재했어. 봉칠은 흐르는 눈물을 콧물과 함께 소매로 쓱 닦아내며 바닥에 떨어진 엽전 한 띠까지 알뜰하게 챙겨 돈 보따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양이 어찌나 많은지 쌀가마니만 한 보따리가 2개나 가득 찰 정도였지요. 모든 정리가 끝나자 복례는 바닥에 놓았던 솥뚜껑과 다듬이 빵망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구석에 몰린 월패들을 쓱 훑어보자 사내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노름판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눈이 삐었었습니다, 장군님. 복례는 콧방귀를 끼며 엎드린 그들에게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내 남편 꼬드겨서 이런 짓거리를 벌이지 마라. 그날은 내 솥뚜껑이 아니라 이 방망이가 너희들 뼈마디 춤을 추게 할 테니 알겠느냐. 왈패들이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멀리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기절한 엄귀돌이 누워있는 탁자다리를 향해 다듬이 빵망이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탁자다리가 단번에 부러지며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확실한 경고이자 이 지긋지긋한 투전판의 종말을 알리는 파괴였습니다. 왈패들은 오줌을 지릴 듯 놀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벌벌 떨였습니다. 복례는 묵직한 돈 보따리를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남편 봉치를 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봉칠은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해벌쭉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걸을 힘도 없어. 복례가 혀를 차며 다가가자 봉칠은 배시시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임자, 내 다리가 오징어처럼 흐물거려서 도통 힘이 안 들어가네. 좀 부축해주구려. 복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피식 웃더니 남은 한 손으로 봉칠의 허리춤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쌀가마니를 지게에 올리듯 남편을 번쩍 들어 자신의 널찍한 어깨 위에 척걸쳐 메었습니다. 으악, 임자, 이게 무슨 짓이여. 남사스럽게. 봉칠이 허공에서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대낮에 아내의 어깨에 짐짝처럼 실려가다니 사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잔말 마시오. 개선장군이 전리품 챙겨가는 길인데 말이 많소. 꽉 잡기나 하시오. 떨어지면 멀리 깨지니까. 복례가 당당하게 투전판 문을 박차고 나오자 밖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괴물 같은 덩치의 아낙네가 한쪽 어깨에는 집채만 한돈 보따리를 다른 쪽 어깨에는 남편을 짐짝처럼 메고 나오는 광경은 그야말로 천하장사의 귀환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복례가 해냈어. 저 돈 보따리 좀 봐. 투전판을 아주 통째로 털어왔구먼.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복례의 어깨에 매달린 봉칠은 처음에는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으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역시 이 서방 내 마누라가 최고네 하고 치켜 세우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언제 부끄러워했냐는 듯 고개를 쳐들고 손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하, 받는가. 우리 마누라가 조선 제1의 타짜도 때려잡았네.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요. 내가. 복례는 그런 남편의 엉덩이를 툭 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끄럽소. 집에 가서 쇠죽이나 쏜 생각이나 하시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례의 묵직한 발걸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녀의 등에서 제잘거리는 봉칠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요. 모습은 마치 호랑이가 토끼를 물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미 곰이 철없는 새끼를 업고 가는 것 같기도 하여 눈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봉칠은 처음으로 복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자, 내가 미쳤었어. 당신 손에 박힌 굳은 살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었어. 복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땀을 노름판에 던지지 마시오. 봉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장터 쪽으로 눈길을 돌릴 때마다 복례에 갈라진 손끝부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복례집 마당에는 마침내 튼실한 황소 한 마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눈망울이 큼직한 것이 힘꽤나 쓰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복례가 투전판에서 따온 돈으로 산 그토록 바라던 황소였지요. 심지어 돈이 남아 옆집 밭까지 사들였으니 전어이복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봉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새죽을 쑥고 공매가 시키지 않아도 밭에 나가 김을 매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가끔 장터 쪽을 바라보며 옛 생각이 날 때도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복례의 도맞을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호미질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다다닥 당.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등짝을 두들기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복례는 마루에 상을 펴고 메밀국수를 한 사발 말아왔습니다. 07이 냉큼 달려와 평상에 앉으면 두 사람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를 먹는 봉칠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누름꾼의 초조함이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파도 든든한 아내와 듬직한 황소, 그리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있는 지금이 그에게는 진정한 열땡과도 같은 행복이었을 테지요. 복례는 국수를 먹는 남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사고뭉치의 철부지일지라도 제 짝이라고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땀으로 모은 돈은 집을 살리지만 욕심으로 쥔 돈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아무리 약삿바른 손재주라도 제 식구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만은 속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뒤로도 강복래의 무용담은 고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노름에 빠진 남편이 있으면 안악들이 솥뚜껑을 들고 강복례 부르러 간다라고 소리쳤고, 그러면 사내들이 기겁을 하고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례네 집은 황소의 원앙 소리와 부부의 티격태격하는 소리로 언제나 시끌벅적했으나 다시는 가산이 탕진되거나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